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강원도 깊은 상월자기에 매서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 인적조차 드문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마치 세상에서 잊힌 듯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지붕 위에 덮인 짚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문풍지는 사정없이 불어닥치는 칼바람에 파르르 떨며 구슬픈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 지나가는 산짐승조차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이 거의 다 타들어가는 호롱불 하나가 겨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는데, 그 희미한 불빛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한때는 한양의 명망 높은 양반, 가문의 외동딸로 태어나 금지옥엽처럼 자랐으나 알 수 없는 화마가 집안을 집어삼키고 부모님을 모두 앗아간 그날 밤 이후 그녀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연화가 바늘을 찔러 넣을 때마다 그녀의 고운 손끝은 추위에 붉게 얼어 있었지만, 정작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녀의 손이 아니라 얼굴을 가리고 있는 하얀 천 너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뺨에서부터 턱 밑 목덜미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화상 자국은 마치 붉은 뱀이 기어가는 듯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는데, 이는 그날 밤에 참혹했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기품 있는 자태나 선한 눈매를 보려 하지 않고 오로지 그 흉터만을 보며 혀를 차거나 재수 없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연화는 자신의 얼굴을 죄인처럼 가리고 살아야 했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씁쓸한 약초 냄새와 오래된 흙벽에서 배어나오는 퀴퀴한 냄새뿐이었지만, 연화에게는 이 비좁고 초라한 방이 세상의 비난과 멸시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성체와도 같았습니다. 방 한구석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노파가 인기척을 느끼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그녀는 연화의 유모였던 복순 할멈이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하얗게 멀어 앞을 전혀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연화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할멈에게 연화의 흉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녀가 느끼는 것은 오직 연화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하고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효심 깊은 마음씨뿐이었습니다. 할멈은 허공을 향해 더듬거리는 손으로 연화가 앉아있는 쪽을 향해 팔을 뻗으며 추운 날씨에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아기씨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쉬라고 재촉했지만, 연화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할멈을 안심시키며 조금만 더 하면 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자수가 완성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변해가고 있었고, 두 여인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길고 긴 겨울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지만, 연화는 쌀떡이 바닥을 드러낸 것을 보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겹겹이 기운 낡은 무명옷을 껴입고 얼굴을 가리는 장옷을 깊게 눌러쓴 채 마을로 향하는 비탈진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나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장터는 설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시끌벅적한 흥정 소리와 갓 쪄낸 떡의 구수한 냄새, 생선 비린내 등이 뒤섞여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사람들 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 주위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쌀가게 앞에 멈춰 서서
조심스럽게 쌀 한 되를 달라고 말했을 때 가게 주인은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이, 아침부터 재수어 없게 그 화상 입은 년이 왔구먼. 오늘은 장사 공치겠어. 썩 저리 가거라. 주인의 고함 소리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화에게 꽂혔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피했습니다. 저 여자야. 그 불타 죽은 양반집 딸이라며. 생긴 게 저러니 부모 잡아먹고 집안 말아먹은 거지. 가까이 가지마. 부정탈라. 사람들의 잔인한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밤새 술을 놓아 만든 배시댕기 몇 개뿐이었는데 이를 헐값에 넘기고 겨우 쌀 조금과 할멈에게 먹일 약재를 구한 연화는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장호 속에서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흐르려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약해지면 눈먼 할멈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연화의 몸은 청음망은 무거워졌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 섰는데 눈 덮인 소나무 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뚝 부러지는 소리가 적막한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느껴져 연화는 잠시 멍하니 부러진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고 고귀했던 가문은 사라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병든 유모와 흉측한 얼굴뿐인 자신의 신세가 저 부러진 소나무 가지와 다를 바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품속에 있는 따뜻한 약봉지를 껴안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녀를 괴물이라 부르며 손가락질 할지라도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할멈에게 따뜻한 약 달인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그녀의 장곳 안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생명력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화는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자 복순 할멈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 밖이 많이 춥지 사람들이 또 못된 소리를 하더냐. 할멈의 걱정 섞인 물음에 연화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멈. 오늘은 장날이라 사람이 많아서 쌀을 구하느라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얼른 약 다려 드릴게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 고개를 끄덕이는 할멈의 눈께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보글보글 약탕관 끓는 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구수한 밥 냄새가 퍼지자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여전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하고 애틋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 폭풍 전의 고요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연화는 할멈의 손을 꼭 잡고 깊어가는 겨울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 눈보라와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속의 눈보라는 더욱 기승을 부려 천지를 삼킬 듯한 기세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휘몰아치는 바람소리와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을 뚫고 한 사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 덮인 산비탈을 위태롭게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선비에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비단 속적삼과 허리춤에 매달린 옥장식은 그가 예사로운 신분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그는 바로 잠행을 나와 백성들의 삶을 살피던 조선의 젊은 왕 이현이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길을 떠났으나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간신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자객들의 칼날은 매서웠고 이현은 호위 무사들과 흩어진 채 홀로 깊은 산속으로 쫓겨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현의 왼쪽 어깨에서는 붉은 선혈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하얀 눈 위에 뚝뚝 떨어지며 처참한 궤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상처의 고통이 불처럼 타오르며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자객들의 발소리가 sak풍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올 때마다 생존을 향한 본능이 그의 무거운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도망쳐온 그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다리의 감각이 무뎌지면서 그는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처박히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내가 무너지면 이 나라의 기강도 무너진다. 그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차가운 냉기는 서서히 그의 의식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이현의 눈앞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어둠 속에 떠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승으로 인도하는 도깨비불 같기도 했고 구원을 알리는 등대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갔지만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그의 얼굴을 덮쳤고 뜨거운 피가 눈을 녹이며 퍼져나갔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는 찰나 그는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눈 밟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오더니 검은 그림자가 자신의 위로 드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객인가? 이제 끝이로구나. 이현은 체념하듯 눈을 감으며 차가운 어둠 속으로 깊이 잠겨들었습니다. 그 시각 연화는 거센 바람에 문풍지가 떨어져 나갈까 걱정되어 문단속을 하러 잠시 밖으로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녀가 툇마루에 서서 거센 눈보라를 바라보고 있을 때 집 앞마당 너머 숲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검은 물체가 쓰러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굶주린 산짐승이 추위를 피해 내려오다 죽은 것이라 생각하여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짜기에 그것도 이런 험한 날씨에 사람이 찾아올 리 만무했습니다. 혹시 산적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을 해코지하러 온 마을 사람일까 하는 온갖 무서운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타고난 천성이 모진 것을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호롱불을 비추어 보니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하얀 눈밭을 붉게 물들인 피를 보자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연화가 다급하게 흔들어 보았지만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동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흉측한 괴물이라 불렀지만 지금 이 순간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그녀는 그저 한 명의 구원자여야만 했습니다. 연화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사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의 몸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눈밭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질질 끌다시피 하여 겨우겨우 방 문 앞까지 옮길 수 있었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들이치자 방 안에 있던 복순 할멈이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냐?
왜 이리 숨을 헐떡여? 그리고 이 비릿한 냄새는 또 뭐고? 할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사내를 아랫목에 눕히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대답했습니다. 할멈, 놀라지 마세요. 집 앞에 어떤 분이 쓰러져 계셔서 모시고 들어왔어요.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방 안이 온기가 얼어붙은 사내의 몸을 감싸자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과 깨끗한 천을 가져왔습니다. 사내의 옷을 조심스럽게 젖히자 어깨에 난 깊은 칼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피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약재를 보관해둔 괴짝을 열어 지혈에 좋은 약초를 꺼내 지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비록 의원은 아니었으나 오랫동안 병든 할멈을 수발하며 익힌 민간요법 지식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연화는 거추장스러운 장옷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하얀 천조차도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느껴 과감히 풀러내렸습니다. 호롱불 빛 아래 그녀의 오른쪽 얼굴을 뒤덮은 붉은 화상 자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 흉터는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지만 지금 연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지식인 약초를 상처 부위에 붙이고 천으로 단단히 동여매는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섬세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고통과 열기로 신음하던 이현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시야는 여전히 뿌옇고 몽롱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잡히지 않는 눈으로 본 여인의 얼굴은 기이했습니다. 한쪽 얼굴이 붉게 일그러져 있어 마치 지옥불에서 걸어나온 귀신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그였다면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검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느끼는 감각은 시각이 주는 공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고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는 손수건의 감촉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도깨비인가 아니면 산신령인가? 이현은 혼미한 정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눈앞의 형상은 흉측한데 그 존재가 뿜어내는 기운은 너무나도 안온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객들은 멀쩡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그 속은 악귀와 같았는데 이 여인은 악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나 그 손길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 기묘한 부조화 속에서 이현은 이상하게도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눈밭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공포는 사라지고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와 약초 향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다시 감으며 자신을 구해준 이 기이한 여인의 손길에 운명을 맡긴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화는 사내의 숨소리가 차츰 고르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긴장을 풀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복순 할멈이 더듬거리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그분은 좀 어떠시냐? 죽지는 않겠느냐? 할멈의 물음에 연화는 사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행히 피는 멈췄어요. 상처가 깊어 열이 날 것 같으니 밤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연화는 다시 물수건을 적셔 사내의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사내의 콧날과 눈썹을 스치자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속에서 일렁겼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가고 바깥의 눈보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좁은 초갓집 안, 호롱불 그림자가 흔들리는 벽에는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고 설킨 채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신분을 숨긴 왕과 얼굴에 흉터가 있는 여인. 그리고 앞 못 보는 노파.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이 한 공간에서 폭풍 우치는 밤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든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흉터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거친 피부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이분이 깨어나서 내 얼굴을 보면 얼마나 놀라실까? 나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할까? 아니면 괴물이라며 도망칠까?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 아니면 구원으로 이끌지 그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잠잠하던 이현의 숨소리가 다시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의 도끼가 기어코 온몸으로 퍼진 탓인지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헛소리를 내뱉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이현을 보며 복순 할멈은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으나 연화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쑥을 태워 방 안의 공기를 정화하고 차가운 계곡물에 적신 수건으로 이현의 몸을 닦아내며 열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아낙네라면 피가 낭자한 상처를 보고 기절했을 터이나 연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숨겨두고 보았던 의서들을 어깨너머로 읽으며 익혔던 지식과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터득한 이치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소금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해열에 좋은 시오와 황금을 달여 억지로 이연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물. 이연이 힘겹게 눈을 떴을 때 희미한 시야 속에 들어온 것은 여전히 그 흉측한 흉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흉터가 무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열에 들뜬 이현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 어찌하여 나 같은 놈을 살리려 애쓰는가?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밖을 배회하고 있을 터인데. 연화는 땀에 젖은 이현의 이마를 닦아주며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산짐승도 다치면 보살펴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사람임에야 오죽하겠습니까? 선비님의 목숨도, 저 같은 천한 것의 목숨도 그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울림은 컸습니다. 이현은 다시 물었습니다. 내 상처가 징그럽지 않은가? 내 몸에서 나는 피비린내가 역겹지 않더냐? 그러자 연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 얼굴의 흉터를 보고 역병이라도 걸린 듯 피합니다. 허나 흉터는 그저 아픔이 지나간 자리일 뿐이지요. 선비님의 상처 또한 지금은 골마 터질 듯 아프지만 정성껏 돌보면 새살이 돋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겉보기에 더럽고 병들었다 하여 외면한다면 그 상처는 영영 낫지 않고 속으로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현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중궁궐에 앉아 탁상 공론만 하던 자신보다 이 상월자기에 이름 없는 여인이 세상을 꿰뚫어보는 희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은 왕인 자신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생사를 오가는 긴 밤이 지나고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의 열은 기적처럼 내렸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피곤이 몰려왔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집 밖에 눈 밟는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들려왔습니다. 한두 명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쇠부티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살기등등한 기운이 초가집을 포위해오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핏자국을 따라 기어이 이곳까지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 다 안다. 썩 나오지 못할까.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방문이 덜컥거렸습니다. 복순 할멈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연화의 심장도 튀어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문을 열어주면 자신들은 물론이고 겨우 살려낸 저 선비님도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습니다. 순간 연화의 눈에 부엌 아궁이 옆에 놓인 붉은 고춧가루 단지와 펄펄 끓고 있는 쇠죽 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켜야 한다. 내 집에서 내 손으로 살려낸 사람을 저들의 칼날에 내어줄 수는 없다. 연화는 자는 척하고 있던 이현을 이불로 덮어 구석에 숨기고는 떨리는 손으로 고춧가루 단지를 움켜쥐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긴 병든 노인과 여자뿐입니다. 연화가 짐짓 큰 목소리로 외치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칼을 빼들고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들고 있던 고춧가루를 그들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악내 눈, 매운 고춧가루가 자객들의 눈과 코로 들어가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쥐고 뒤로 주춤했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부직갱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얌전한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흉터가 난 얼굴을 가리지도 않은 채 맹수처럼 달려드는 그녀의 기세에 자객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은 곧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고작 아녀자 한 명에게 당했다는 수치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살기 어린 눈빛으로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요망한 년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단칼에 베어주마. 시퍼런 칼날이 연화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 그녀는 눈을 질끈 감으며 이현이 있는 방 쪽을 향해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칼이 그녀의 몸을 베기 직전 숲속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비웅배역 허공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자객의 손목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크악! 자객이 칼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지르자 숲의 사방에서 역적들을 쳐라 하는 우렁찬 함성과 함께 수십 명의 광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왕의 호위무사들이 이현이 남긴 표식을 보고 뒤늦게나마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초가집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자객들은 관군들에 의해 하나둘 제압되었습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화려한 갑옷을 입은 장수가 말에서 내려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부축을 받으며 이현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장수를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이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옥체 만강하시옵니까? 늦게 도착하여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 전화 껌이. 전하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밤새 간호하고 방금 전까지 지키려 했던 그 초라한 선비가 바로 이 나라의 임금님이라니. 복순 할멈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털썩 엎드렸고 연화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흉측한 얼굴이 임금님의 눈에 띌까봐 급히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때 이현이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얼굴을 가리고 떨고 있는 연화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해진 약초물이 들어 거뭇거뭇한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이현은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이 나라의 진정한 스승이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은 그녀의 흉터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얼굴에 있는 상처는 흉터가 아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고 생명을 지켜낸 훈장이며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용기의 증거다. 내 오늘 그대의 지혜와 용기에 큰 빚을 졌으니 내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왕의 진심 어린 말에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괴물 취급받으며 숨어 살았던 서름이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엎드린 광운들도 앞 못 보는 할멈도 그리고 흉터투성이 연화도 모두가 숙연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행차와 함께 연화와 복순 할멈이 한양도성에 입성하던 날 거리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나와 그 장관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가마 속에 앉은 연화의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산속 움막에서 숨어 지내던 그녀에게 으리으리한 궁궐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이현은 연화를 편전이 아닌 왕실의 여인들이 머무는 별궁으로 안내하여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의금부 도사들을 소집하여 지난밤 자신을 습격했던 자객들의 배후를 낱낱이 파헤치도록 명했습니다. 왕의 솥을 퍼런 불호령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자객들의 흔적은 곧 조정의 실세이자 탐욕스러운 우의정의 집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의정이 단순히 왕권을 노리고 역모를 꾸민 것뿐만 아니라 십수년 전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의 비리를 고발하려던 청렴한 선비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을 몰살시킨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선비가 바로 연화의 아버지였고 그날 밤의 화마가 연화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고 부모님을 앗아간 원흉이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실을 전해 들은 연화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오열했고 이현은 분노의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이놈을 결단코 용서치 않으리라.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왕의 진노는 곧바로 추상 같은 어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죄인 우의정은 포승줄에 묶여 왕의 앞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억울하다 울부짖었으나 왕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증좌를 들이밀었습니다. 자객들이 지니고 있던 우의정의 사병패와 과거 연화의 집에서 약탈해간 가문의 보물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모든 죄상이 만천에 드러나자 우의정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내 놈의 탐욕이 한 가정을 파탄내고 나아가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 했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저자를 당장 하옥하고 그 일족의 재산을 몰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위해 쓰도록 하라. 이현의 판결은 단호했고 우의정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10년 넘게 가슴속에 맺혀있던 연화의 한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사필 규정의 이치가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궁궐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이현은 중신들을 모아놓고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연화를 왕비로 맞이하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아무리 왕의 생명의 은인이라지만
얼굴에 흉측한 화상 자국이 있는 여인을 국모로 모실 수는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왕비의 자리는 나라의 얼굴이옵니다. 흉터가 있는 여인이 그 자리에 앉는다면 백성들이 비웃을 것이며 왕실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대신들의 빗발치는 상소에도 불구하고 이연의 결심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근엄한 표정으로 옥좌에서 일어나 대신들을 호령했습니다. 경들은 어찌하여 겉모습만 보고 사람의 가치를 논하는가? 내가 자객들의 칼날 앞에 죽어가고 있을 때 나를 구한 것은 비단 옷을 입은 미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흉터는 탐관오리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의 증거이자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지켜낸 충심의 훈장이다.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법이니 나는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그 고결한 영혼을 사랑하노라. 이 나라에 필요한 국모는 얼굴이 고운 인형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보듬을 줄 않는 자비로운 여인이어야 한다. 왕의 사자우 같은 일갈에 대신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의 뜻대로 연화는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성대한 혼례식이 열리던 날, 궁궐은 온통 붉은색과 금색으로 치장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연화는 왕비의 대례복을 입고 화려한 화관을 썼습니다. 궁녀들은 그녀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두꺼운 화장을 하려 했지만 이현은 이를 만류했습니다. 대신 그는 붉은 모랑꽃 한 송이를 꺾어 그녀의 귀 뒤에 꽂아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 꽃이 그대의 상처와 어우러져 그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어줄 것이오. 이제부터 그대의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모란처럼 피어난 고귀함의 상징이라 불릴 것이오. 연화는 감격에 겨워 이현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수많은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사람들은 왕비의 얼굴에 있는 흉터와 붉은 모랑꽃을 보며 그것이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신비롭고 아름답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백성들은 그녀를 모란 왕비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궁궐의 후원에는 모랑꽃이 만발하여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연화는 화려한 궁중 생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고통을 잊지 않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백성들을 구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탄원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며 왕을 도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궁궐 한편에 의원을 세워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화상을 입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각별히 보살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자애로움은 궁궐 담장을 넘어 온 나라에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그녀를 하늘이 내려준 보살이라 여기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복순 할멈 또한 궁궐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할멈은 궁궐 사람들에게 예시야기를 들려주며 웃음꽃을 피웠고 연화가 낳은 어린 왕자와 공주를 무릎에 앉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후원에 정지에 앉아 이현과 연화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이현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를 만난 그 눈 내리는 밤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그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태평성대도 없었을 것이오. 연화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봐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 또한 전하의 곁에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는 곳에 붉게 피어난 모랑꽃 위로 나비 한 쌍이 춤을 추며 날아올랐습니다.
연화의 얼굴에 있는 흉터는 이제 더 이상 흉측한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겪어온 인내와 사랑의 시간을 증명하는 고귀한 무늬처럼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여인의 용기가 나라를 구하고 진정한 사랑을 꽃피워낸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조선팔도 방방곡곡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흉터도 사랑과 진심 앞에서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채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맺어졌습니다. 허허, 이야기가 끝이 났구려. 밖에 눈은 그쳤는지 모르겠소. 연화 아기씨, 아니 이제는 모란 왕비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에도 작은 불씨 하나 남겼으면 좋겠소.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향기가 더 오래 남는 법이지요. 부디 오늘 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운 꿈 꾸시기를 바라오.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의 창가에도 희망이라는 이름의 눈부신 햇살이 비칠 테니 말이오. 안녕히 주무시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강원도 깊은 상월자기에 매서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 인적조차 드문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마치 세상에서 잊힌 듯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지붕 위에 덮인 짚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문풍지는 사정없이 불어닥치는 칼바람에 파르르 떨며 구슬픈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려 지나가는 산짐승조차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기름이 거의 다 타들어가는 호롱불 하나가 겨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는데 그 희미한 불빛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한때는 한양의 명망 높은 양반, 가문의 외동딸로 태어나 금지옥엽처럼 자랐으나 알 수 없는 화마가 집안을 집어삼키고 부모님을 모두 앗아간 그날 밤 이후 그녀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연화가 바늘을 찔러 넣을 때마다 그녀의 고운 손끝은 추위에 붉게 얼어 있었지만 정작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녀의 손이 아니라 얼굴을 가리고 있는 하얀 천 너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뺨에서부터 턱 밑 목덜미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화상 자국은 마치 붉은 뱀이 기어가는 듯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는데 이는 그날 밤에 참혹했던 기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기품 있는 자태나 선한 눈매를 보려 하지 않고 오로지 그 흉터만을 보며 혀를 차거나 재수 없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연화는 자신의 얼굴을 죄인처럼 가리고 살아야 했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씁쓸한 약초 냄새와 오래된 흙벽에서 배어나오는 퀴퀴한 냄새뿐이었지만 연화에게는 이 비좁고 초라한 방이 세상의 비난과 멸시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성체와도 같았습니다. 방 한구석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노파가 인기척을 느끼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는데 그녀는 연화의 유모였던 복순 할멈이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하얗게 멀어 앞을 전혀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연화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할멈에게 연화의 흉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녀가 느끼는 것은 오직 연화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하고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효심 깊은 마음씨뿐이었습니다. 할멈은 허공을 향해 더듬거리는 손으로 연화가 앉아있는 쪽을 향해 팔을 뻗으며 추운 날씨에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아기씨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쉬라고 재촉했지만 연화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할멈을 안심시키며 조금만 더 하면 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자수가 완성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변해가고 있었고, 두 여인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길고 긴 겨울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린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지만 연화는 쌀독이 바닥을 드러낸 것을 보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겹겹이 기운 낡은 무명옷을 껴입고 얼굴을 가리는 장옷을 깊게 눌러 쓴 채 마을로 향하는 비탈진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나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장터는 설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시끌벅적한 흥정 소리와 갓 쪄낸 떡의 구수한 냄새, 생선 비린내 등이 뒤섞여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사람들 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 주위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쌀가게 앞에 멈춰 서서 조심스럽게 쌀 한 되를 달라고 말했을 때, 가게 주인은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이, 아침부터 재수어 없게 그 화상 입은 년이 왔구먼. 오늘은 장사 공치겠어. 썩 저리 가거라. 주인의 고함 소리에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화에게 꽂혔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피했습니다. 저 여자야. 그 불타 죽은 양반집 딸이라며. 생긴 게 저러니 부모 잡아먹고 집안 말아먹은 거지. 가까이 가지마. 부정탈라. 사람들의 잔인한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밤새 술을 놓아 만든 배시댕기 몇 개뿐이었는데, 이를 헐값에 넘기고 겨우 쌀 조금과 할멈에게 먹일 약재를 구한 연화는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장옷 속에서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흐르려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약해지면 눈먼 할멈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연화의 몸은 청음망은 무거워졌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 섰는데, 눈 덮인 소나무 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뚝 부러지는 소리가 적막한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느껴져 연화는 잠시 멍하니 부러진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하고 고귀했던 가문은 사라지고 남은 것이라고는 병든 유모와 흉측한 얼굴뿐인 자신의 신세가 저 부러진 소나무 가지와 다를 바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품속에 있는 따뜻한 약봉지를 껴안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녀를 괴물이라 부르며 손가락질 할지라도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할멈에게 따뜻한 약 달인 물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그녀의 장곳 안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생명력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연화는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자 복순 할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 밖이 많이 춥지 사람들이 또 못된 소리를 하더냐. 할멈의 걱정 섞인 물음에 연화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멈. 오늘은 장날이라 사람이 많아서 쌀을 구하느라 조금 늦었을 뿐이에요. 얼른 약 다려 드릴게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 고개를 끄덕이는 할멈의 눈께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보글보글 약탕관 끓는 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구수한 밥 냄새가 퍼지자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여전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하고 애틋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 폭풍 전의 고요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연화는 할멈의 손을 꼭 잡고 깊어가는 겨울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녀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사건이 눈보라와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속의 눈보라는 더욱 기승을 부려 천지를 삼킬 듯한 기세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휘몰아치는 바람소리와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을 뚫고 한 사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 덮인 산비탈을 위태롭게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선비에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비단 속적삼과 허리춤에 매달린 옥장식은 그가 예사로운 신분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그는 바로 잠행을 나와 백성들의 삶을 살피던 조선의 젊은 왕 이현이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길을 떠났으나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간신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자객들의 칼날은 매서웠고 이현은 호위 무사들과 흩어진 채 홀로 깊은 산속으로 쫓겨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현의 왼쪽 어깨에서는 붉은 선혈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하얀 눈 위에 뚝뚝 떨어지며 처참한 궤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상처의 고통이 불처럼 타오르며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자객들의 발소리가 삭풍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올 때마다 생존을 향한 본능이 그의 무거운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도망쳐온 그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다리의 감각이 무뎌지면서 그는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처박히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내가 무너지면 이 나라의 기강도 무너진다. 그는 이를 악물고 정신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차가운 냉기는 서서히 그의 의식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이현의 눈앞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어둠 속에 떠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승으로 인도하는 도깨비불 같기도 했고 구원을 알리는 등대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불빛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아갔지만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그의 얼굴을 덮쳤고 뜨거운 피가 눈을 녹이며 퍼져나갔습니다. 의식이 멀어지는 찰나 그는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눈 밟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오더니 검은 그림자가 자신의 위로 드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객인가? 이제 끝이로구나. 이현은 체념하듯 눈을 감으며 차가운 어둠 속으로 깊이 잠겨들었습니다. 그 시각 연화는 거센 바람에 문풍지가 떨어져 나갈까 걱정되어 문단속을 하러 잠시 밖으로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녀가 툇마루에 서서 거센 눈보라를 바라보고 있을 때 집 앞마당 너머 숲 가장자리에서 무언가 검은 물체가 쓰러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굶주린 산짐승이 추위를 피해 내려오다 죽은 것이라 생각하여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깊은 산골짜기에 그것도 이런 험한 날씨에 사람이 찾아올 리 만무했습니다. 혹시 산적은 아닐까? 아니면 자신을 해코지하러 온 마을 사람일까 하는 온갖 무서운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타고난 천성이 모진 것을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호롱불을 비추어 보니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하얀 눈밭을 붉게 물들인 피를 보자 연화는 쏘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연화가 다급하게 흔들어 보았지만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동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흉측한 괴물이라 불렀지만 지금 이 순간 죽어가는 생명 앞에서 그녀는 그저 한 명의 구원자여야만 했습니다. 연화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사내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의 몸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눈밭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질질 끌다시피 하여 겨우겨우 방 문 앞까지 옮길 수 있었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들이치자 방 안에 있던 복순 할멈이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냐? 왜 이리 숨을 헐떡여? 그리고 이 비릿한 냄새는 또 뭐고? 할멈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사내를 아랫목에 눕히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대답했습니다. 할멈, 놀라지 마세요. 집 앞에 어떤 분이 쓰러져 계셔서 모시고 들어왔어요.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방 안이 온기가 얼어붙은 사내의 몸을 감싸자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과 깨끗한 천을 가져왔습니다. 사내의 옷을 조심스럽게 젖히자 어깨에 난 깊은 칼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피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약재를 보관해둔 괴짝을 열어 지혈에 좋은 약초를 꺼내 지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비록 의원은 아니었으나 오랫동안 병든 할멈을 수발하며 익힌 민간요법 지식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연화는 거추장스러운 장옷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하얀 천조차도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느껴 과감히 풀러내렸습니다. 호롱불 빛 아래 그녀의 오른쪽 얼굴을 뒤덮은 붉은 화상 자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 흉터는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지만 지금 연화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맑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지식인 약초를 상처 부위에 붙이고 천으로 단단히 동여매는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섬세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고통과 열기로 신음하던 이현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시야는 여전히 뿌옇고 몽롱했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잡히지 않는 눈으로 본 여인의 얼굴은 기이했습니다. 한쪽 얼굴이 붉게 일그러져 있어 마치 지옥불에서 걸어나온 귀신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그였다면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검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느끼는 감각은 시각이 주는 공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했고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는 손수건의 감촉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도깨비인가 아니면 산신령인가? 이현은 혼미한 정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눈앞의 형상은 흉측한데 그 존재가 뿜어내는 기운은 너무나도 안온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객들은 멀쩡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그 속은 악귀와 같았는데 이 여인은 악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나 그 손길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 기묘한 부조화 속에서 이현은 이상하게도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눈밭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공포는 사라지고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와 약초 향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다시 감으며 자신을 구해준 이 기이한 여인의 손길에 운명을 맡긴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화는 사내의 숨소리가 차츰 고르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긴장을 풀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복순 할멈이 더듬거리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그분은 좀 어떠시냐? 죽지는 않겠느냐? 할멈의 물음에 연화는 사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행히 피는 멈췄어요. 상처가 깊어 열이 날 것 같으니 밤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연화는 다시 물수건을 적셔 사내의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사내의 콧날과 눈썹을 스치자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 그녀의 가슴속에서 일렁겼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가고 바깥의 눈보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좁은 초갓집 안, 호롱불 그림자가 흔들리는 벽에는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고 설킨 채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신분을 숨긴 왕과 얼굴에 흉터가 있는 여인. 그리고 앞 못 보는 노파.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이 한 공간에서 폭풍우 치는 밤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잠든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흉터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거친 피부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이분이 깨어나서 내 얼굴을 보면 얼마나 놀라실까? 나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할까? 아니면 괴물이라며 도망칠까?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지 아니면 구원으로 이끌지 그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잠잠하던 이현의 숨소리가 다시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의 도끼가 기어코 온몸으로 퍼진 탓인지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헛소리를 내뱉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이현을 보며 복순 할멈은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으나 연화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쑥을 태워 방 안의 공기를 정화하고 차가운 계곡물에 적신 수건으로 이현의 몸을 닦아내며 열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안악내라면 피가 낭자한 상처를 보고 기절했을 터이나 연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가 숨겨두고 보았던 의서들을 어깨너머로 읽으며 익혔던 지식과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터득한 이치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소금물로 상처를 씻어내고 해열에 좋은 시오와 황금을 달여 억지로 이연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물. 이연이 힘겹게 눈을 떴을 때 희미한 시야 속에 들어온 것은 여전히 그 흉측한 흉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흉터가 무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열에 들뜬 이현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 어찌하여 나 같은 놈을 살리려 애쓰는가?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밖을 배회하고 있을 터인데. 연화는 땀에 젖은 이현의 이마를 닦아주며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산짐승도 다치면 보살펴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물며 사람임에야 오죽하겠습니까? 선비님의 목숨도, 저 같은 천한 것의 목숨도 그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울림은 컸습니다. 이현은 다시 물었습니다. 내 상처가 징그럽지 않은가? 내 몸에서 나는 피비린내가 역겹지 않더냐? 그러자 연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 얼굴의 흉터를 보고 역병이라도 걸린 듯 피합니다. 허나 흉터는 그저 아픔이 지나간 자리일 뿐이지요.
선비님의 상처 또한 지금은 골마 터질 듯 아프지만 정성껏 돌보면 새살이 돋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겪는 고통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겉보기에 더럽고 병들었다 하여 외면한다면 그 상처는 영영 낫지 않고 속으로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이현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중궁궐에 앉아 탁상공론만 하던 자신보다 이 상월자기에 이름 없는 여인이 세상을 꿰뚫어보는 희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은 왕인 자신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생사를 오가는 긴 밤이 지나고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의 열은 기적처럼 내렸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피곤이 몰려왔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집 밖에 눈 밟는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들려왔습니다. 한두 명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쇠부티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살기등등한 기운이 초가집을 포위해오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이 핏자국을 따라 기어이 이곳까지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 다 안다. 썩 나오지 못할까.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방문이 덜컥거렸습니다. 복순 할멈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연화의 심장도 튀어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문을 열어주면 자신들은 물론이고 겨우 살려낸 저 선비님도 목숨을 잃을 것이 뻔했습니다. 순간 연화의 눈에 부엌 아궁이 옆에 놓인 붉은 고춧가루 단지와 펄펄 끓고 있는 쇠죽 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켜야 한다. 내 집에서 내 손으로 살려낸 사람을 저들의 칼날에 내어줄 수는 없다. 연화는 자는 척하고 있던 이현을 이불로 덮어 구석에 숨기고는 떨리는 손으로 고춧가루 단지를 움켜쥐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긴 병든 노인과 여자뿐입니다. 연화가 짐짓 큰 목소리로 외치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칼을 빼들고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들고 있던 고춧가루를 그들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악내 눈, 매운 고춧가루가 자객들의 눈과 코로 들어가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쥐고 뒤로 주춤했습니다.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부직갱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얌전한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흉터가 난 얼굴을 가리지도 않은 채 맹수처럼 달려드는 그녀의 기세에 자객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자객들은 곧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고작 아녀자 한 명에게 당했다는 수치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살기 어린 눈빛으로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요망한 년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단칼에 베어주마. 시퍼런 칼날이 연화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 그녀는 눈을 질끈 감으며 이현이 있는 방 쪽을 향해 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칼이 그녀의 몸을 베기 직전 숲속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비웅배역 허공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자객의 손목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크악! 자객이 칼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지르자 숲의 사방에서 역적들을 쳐라 하는 우렁찬 함성과 함께 수십 명의 광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왕의 호위무사들이 이현이 남긴 표식을 보고 뒤늦게나마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초가집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자객들은 관군들에 의해 하나둘 제압되었습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화려한 갑옷을 입은 장수가 말에서 내려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부축을 받으며 이현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장수를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이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옥체 만강하시옵니까? 늦게 도착하여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 전화 껌이. 전하 연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밤새 간호하고 방금 전까지 지키려 했던 그 초라한 선비가 바로 이 나라의 임금님이라니. 복순 할멈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털썩 엎드렸고, 연화 역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흉측한 얼굴이 임금님의 눈에 띌까봐 급히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때 이현이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얼굴을 가리고 떨고 있는 연화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해진 약초물이 들어 거뭇거뭇한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이현은 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대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이 나라의 진정한 스승이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은 그녀의 흉터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얼굴에 있는 상처는 흉터가 아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고 생명을 지켜낸 훈장이며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용기의 증거다. 내 오늘 그대의 지혜와 용기에 큰 빚을 졌으니 내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왕의 진심 어린 말에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괴물 취급받으며 숨어 살았던 서름이 그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엎드린 광운들도, 앞 못 보는 할멈도, 그리고 흉터투성이 연화도 모두가 숙연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행차와 함께 연화와 복순 할멈이 한양도성에 입성하던 날, 거리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나와 그 장관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가마 속에 앉은 연화의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산속 움막에서 숨어 지내던 그녀에게 으리으리한 궁궐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이현은 연화를 편전이 아닌 왕실의 여인들이 머무는 별궁으로 안내하여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의금부 도사들을 소집하여 지난밤 자신을 습격했던 자객들의 배후를 낱낱이 파헤치도록 명했습니다. 왕의 솥을 퍼런 불호령에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자객들의 흔적은 곧 조정의 실세이자 탐욕스러운 우의정의 집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의정이 단순히 왕권을 노리고 역모를 꾸민 것뿐만 아니라 10수년 전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의 비리를 고발하려던 청렴한 선비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을 몰살시킨 천인공 노할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선비가 바로 연화의 아버지였고, 그날 밤의 화마가 연화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고 부모님을 앗아간 원흉이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실을 전해 들은 연화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오열했고, 이현은 분노의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이놈을 결단코 용서치 않으리라.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왕의 진노는 곧바로 추상 같은 어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죄인 우의정은 포승줄에 묶여 왕의 앞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억울하다 울부짖었으나 왕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증좌를 들이밀었습니다. 자객들이 지니고 있던 우의정의 사병패와 과거 연화의 집에서 약탈해간 가문의 보물들이 그 증거였습니다. 모든 죄상이 만천에 드러나자 우의정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내 놈의 탐욕이 한 가정을 파탄내고 나아가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 했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저자를 당장 하옥하고 그 일족의 재산을 몰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위해 쓰도록 하라. 이현의 판결은 단호했고 우의정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습니다. 10년 넘게 가슴속에 맺혀있던 연화의 한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사필 규정의 이치가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궁궐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때 이현은 중신들을 모아놓고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연화를 왕비로 맞이하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아무리 왕의 생명의 은인이라지만 얼굴에 흉측한 화상 자국이 있는 여인을 국모로 모실 수는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왕비의 자리는 나라의 얼굴이옵니다. 흉터가 있는 여인이 그 자리에 앉는다면 백성들이 비웃을 것이며 왕실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대신들의 빗발치는 상소에도 불구하고 이현의 결심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근엄한 표정으로 옥좌에서 일어나 대신들을 호령했습니다. 경들은 어찌하여 겉모습만 보고 사람의 가치를 논하는가? 내가 자객들의 칼날 앞에 죽어가고 있을 때 나를 구한 것은 비단 옷을 입은 미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있는 흉터는 탐관오리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의 증거이자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지켜낸 충심의 훈장이다.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진흙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법이니 나는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그 고결한 영혼을 사랑하노라. 이 나라에 필요한 국모는 얼굴이 고운 인형이 아니라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보듬을 줄 않는 자비로운 여인이어야 한다. 왕의 사자우 같은 일갈에 대신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의 뜻대로 연화는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성대한 혼례식이 열리던 날 궁궐은 온통 붉은색과 금색으로 치장되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연화는 왕비의 대례복을 입고 화려한 화관을 썼습니다. 궁녀들은 그녀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두꺼운 화장을 하려 했지만 이현은 이를 만류했습니다. 대신 그는 붉은 모랑꽃 한 송이를 꺾어 그녀의 귀 뒤에 꽂아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 꽃이 그대의 상처와 어우러져 그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만들어줄 것이오. 이제부터 그대의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모란처럼 피어난 고귀함의 상징이라 불릴 것이오. 연화는 감격에 겨워 이현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수많은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사람들은 왕비의 얼굴에 있는 흉터와 붉은 모란꽃을 보며 그것이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신비롭고 아름답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백성들은 그녀를 모란 왕비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궁궐의 후원에는 모란꽃이 만발하여 붉은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된 연화는 화려한 궁중 생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고통을 잊지 않고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백성들을 구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탄원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며 왕을 도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또한 궁궐 한편에 의원을 세워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화상을 입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각별히 보살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자애로움은 궁궐 담장을 넘어 온 나라에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그녀를 하늘이 내려준 보살이라 여기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복순 할멈 또한 궁궐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할멈은 궁궐 사람들에게 예시야기를 들려주며 웃음꽃을 피웠고 연화가 낳은 어린 왕자와 공주를 무릎에 앉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후원의 정제에 앉아 이현과 연화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이현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를 만난 그 눈 내리는 밤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그대가 없었다면 지금의 태평성대도 없었을 것이오. 연화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봐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 또한 전하의 곁에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는 곳에 붉게 피어난 모란꽃 위로 나비 한 쌍이 춤을 추며 날아올랐습니다. 연화의 얼굴에 있는 흉터는 이제 더 이상 흉측한 상처가 아니라 그녀가 겪어온 인내와 사랑의 시간을 증명하는 고귀한 무늬처럼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 여인의 용기가 나라를 구하고 진정한 사랑을 꽃피워낸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조선팔도 방방곡곡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흉터도 사랑과 진심 앞에서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채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맺어졌습니다. 허허, 이야기가 끝이 났구려. 밖에 눈은 그쳤는지 모르겠소. 연화 아기씨, 아니 이제는 모란 왕비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에도 작은 불씨 하나 남겼으면 좋겠소.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향기가 더 오래 남는 법이지요. 부디 오늘 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고운 꿈 꾸시기를 바라오.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의 창가에도 희망이라는 이름의 눈부신 햇살이 비칠 테니 말이오. 안녕히 주무시오.